2018년도 행시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문제풀이 강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보고 오셔야 되는 거죠. 예, 풀어보고 오시고 해설지도 읽어보고 오세요. 해설지에 있는 내용들을 점검하시고 오시고 기출문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갑작스럽게 풀어내야 되는 과제는 아니에요. 실제로 몇 번이라도 반복하셔가지고 숙지하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하시면서 강의 자체를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자, 2018년도 기출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목차 같은 것들을 신경 쓸 겨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내용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첫 번째 문제, 2018년도 행시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봐주시면, 비용함수가 지금 두 개 등장했죠. 중간재를 투입하여 최종재 y를 생산한다라고 전개가 되어 있고, 모든 문제들은 분설형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다 읽어보시고 풀기 시작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 문제는 그 정도까지 꼭 읽어봐야 되는 테마는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고 전개해야 되는 문제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함수를 도출하는 거죠. 자, 기출문제를 푸실 때에는 배점도 보셔야 됩니다. 배점 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1번 문제는 20점이구나 라고 판단을 이제 먼저 보시고,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생산함수 기준으로 이제 실제로 이윤극대와 좌표를 찾는 것이고, 세 번째는 상황이 바뀐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문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위쪽에서 두 가지 데이터가 나오면 격차를 보이는 정도의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배점은 상당히 많았지만 실제로 쓸 말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이런 문제들은 실제로 이제 문제를 좀 판단하실 때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그릴 수 있는 그래프들을 무조건 그리자. 그리고 이제 정의 같은 게 필요하다면은 정의도 반드시 적시를 하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배점이 좀 많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문제. 중간재 총 생산량을 합친 거를 최소 비용으로 생산하고자 할 때 총비용 함수를 구하시오. 일반적으로 이 생산자 비용 함수 파트 있잖아요. 비용 함수를 도출을 하는 것이 보통은 연속적인 생산 함수 등을 통해서 이제 미분 등을 통해 도출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은 공장이 두 개예요. 일반적으로 공장이 두 개인 케이스는 이제 교재상으로 이제 다공장 독점 쪽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데, 보통 평범한 문제들이라면은 이제 합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이 Q1, Q2로 나뉘어져 있으면은 이쪽엔 비용적인 측면을 적시해 주시면 되겠고, 보통 이제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두 개 나오죠. 두 개 나와서 이제 MC1이 있을 것이고 MC2가 있다라면은 주어진 가격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수평합을 한다라고 보통 배우잖아요. 수평합을 해서 실제로 둘이 합쳐진다라면 이렇게 연결되는 가격 기준으로 여기서 그리고 또 여기서 둘을 합치면 이런 점이 실제로 좌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 기업 차원에서는 사실상 공급곡선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다공장 독점이라면 사실 공급곡선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MC의 수평합 정도로 보통 전개를 하시게 되잖아요. 자, 일반적으로 공장을 합치는 게 다공장 독점에 나오는데 여기는 그 독점은 아니죠. 독점은 아니고 경쟁이기 때문에 가볍게 응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를 하실 때 곡선이 두 개가 있으면 수평합해서 전체 공급곡선을 도출한다라고만 기계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은 실제로 지금은 형태가 둘 다 우상향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 있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중에는 직관적인 부분을 반드시 말씀을 드리는데, 결과적으로는 MR, MC1, MC2가 일치하는 곳에서 이윤극대화가 만족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본적인 메커니즘 과정을 떠올려 보시면 MC가 지금 두 개가 다른 수치로 설정되어 있으면 낮은 쪽을 우선적으로 발주를 넣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결과적으로 양자가 일치할 때까지 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수평합을 한다라는 개념이 실제로 의외로는 현재 발주가 들어왔을 때 MC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라면은 낮은 쪽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비용에 플러스 된다라는 이미지가 수평합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한쪽은 수평이고 한쪽은 우상향하는 형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변수는 이제 공부할 때 보통 Q로 공부를 하시지만 지금은 이제 X로 설정된 것도 조금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비용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고 토탈 함수는 우리가 어떤 좌표를 찍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마지널 함수를 도출하셔야 되겠는데, 공장 1의 경우는 자, 1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으로 MC1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장은 우상향하죠. 이거 간단하게 미분하시면 가장 쉬운 형태로 이제 우상향하고 기울기가 이제 45도 1인 형태로 이제 MC
2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수평합을 해서 기업이 판단하는 이제 자신의 MC 곡선을 도출하는 것이 원칙이 맞아요. 근데 이렇게 평범하면 수평합이 쉽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직관적인 판단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X축은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발주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우선적으로 발주를 넣어야 되는지 직관적인 판단만 제대로 해주시면은 초반부에 교점이 1이죠. 하나까지는 아래쪽에 위치한 두 번째 공장에 나서면 되는 것이고요. 1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아래쪽에 위치한 첫 번째 공장에 나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둘을 합치면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영역이 나타나고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수평인 영역으로 꺾이는 것이 이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곡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직관적인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수평합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수평합을 해봐야 위에 안 보이니까 이게 수평합인 것이고요. 이 라인에서는 모든 영역이 수평합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위치하는 것이고 얘를 쓰지 않죠. 얘를 쓰지 않는 이유는 그 첫 번째 MC1이 그 상단에 위치하는 영역이 점이 안 찍혀 있지만 공급 곡선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무한대의 점이 찍혀 있어요. 따라서 사실상 수평합이라고 사실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직관적인 판단을 내세워서 이렇게 곡선의 위치를 도출하고 답은 바로 나와요. 답은 바로 나오는 것이 산출량이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고 0일 때는 무시해도 상관없겠지만 1까지는 요걸로 가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상향하는 X를 생산할 때에는 위쪽에서 산출을 내가 도출을 하겠다라는 첫 번째 함수, 비용 함수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TC는 그냥 이제 X가 되겠죠? 아니지. 이 공장이 나서야 되니까 2분의 1 X 제곱이 되겠죠. 위에서 주어졌을 때에는 첨자 X2가 붙어 있지만 구간으로 나눠서 하나의 공장인 것처럼 판단할 때에는 이제 첨자를 없애는 것이 맞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X가 한계를 넘어서는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두 번째 공장이 나서야 됩니다. 두 번째 공장이 나서야 되는데 주의할 점이 있죠. 자, 실제로 MC1이네요. 첫 번째 공장이 나서면서 단순하게 TC는 X라고만 판단하면은 데이터가 맞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공장만 존재하면은 이 비용 함수가 맞지만 실제로는 한 개를 생산할 때까지는 여기서 나서잖아요. 면적이 바로 계산이 되시죠? 2분의 1이라는 부분이 빠지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곡선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상향하는 공간이 나타나기 때문에 MC 밑에 있는 면적이 가변 비용이에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비용 함수에 고정 비용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숫자만큼 이제 빼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배점이 10점이라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림 하나 간단하게 그려주시고 구간으로 나누면 충분한 답이 되는 게 맞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배점 자체가 실제로 무려 20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 수학적인 접근법도 약간 가미시킬 필요는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비용 함수의 도출은 우리가 많이 해왔어요. 미니멈 TC의 문제를 푸는 것이죠. 비용 함수는 그 어떤 산출량에 대응해서건 이제 미니멈 TC를 해결하는 것인데 이렇게 그 TC를 도출한다기보다는 이제 L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네요. 라그랑지안을 설정하기 위해서 L이라는 부분을 적시를 한 겁니다. 문제에서 준 대로 집어넣으세요. X1 그리고 X2를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해야 되는지 접근하시면 되겠고 이제 비용함수 두 개를 때려 박습니다. X1 플러스 2분의 1의 X2의 제곱이라고 그냥 고지고대로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전체 X 총량이 보시는 것처럼 X1 더하기 X2라는 제약 조건이 가미가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라그랑지안 함수로 들어올 때는 미니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딸리고요. 그리고 이제 람다라는 부분의 개수를 빌려오고 이제 원래는 이랬을 거예요. X는 X1 플러스 X2이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사실 오른쪽으로 넘겨서 접건, 왼쪽으로 넘겨서 접건 상관은 없습니다. 문제에서 X만큼 실제로 도출되는 부분이 X1, X2라는 부분에 의해서 항상 상등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작을 할 필요는 없죠. 플러스 X2 마이너스 X라는 수식적인 문제를 풀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이제 람다까지도 변수를 집어넣으면 라그랑지안 함수를 푼다라는 개념이 되는 것인데 사실은 아주
꼭 필요한 작업은 아니에요. 배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을 풀어보시고 또 생각해보시고 오실 때에는 배점도 뚫어져라 보셔야 돼요. 배점이 생각보다 낮으면은 이 문제는 어디에 핵심을 담아야 할지, 배점이 생각보다 크면은 이 문제는 교과서 같은 서술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사실 이 배점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내면 되는데 세 개의 변수로 각각 편미분한 값을 0으로 만들어준다고 해요. 1, 여기서 마이너스 람다는 0이라는 수치가 나오고,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라그랑지안을 풀어주게 되면 요거 풀면 되죠. x2 마이너스 람다는 0. 요거 수정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람다에 대해서도 이렇게 편미분한 값을 0으로 만들어주면 제약 조건이 재차 등장할 뿐이죠. x2 마이너스 x는 0이라는 조건이 만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람다는 도출할 변수가 아니고 이제 소거해서 활용할 변수인데 지금은 1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냥 x2는 1이다라는 게 나와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x1이라는 것은 여기 대입하시면 되겠죠. 이제 만드는 발주 물량에서 하나 빼고 나머지는 내가 만든다라는 구조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라그랑지안으로 x1과 x2를 찾는 것만으로 비용함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순차적으로 제가 이걸 먼저 설명을 드렸지만 이 문제를 풀 때에는 얘가 먼저 등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술을 가미하셔야 돼요. 라그랑지안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조건 하에서 이제 하나는 우상향하고 수평이기 때문에 어디 구간에서는 얼마만큼 누가 생산을 나서고 어느 구간에서는 하나 빼고 나머지는 첫 번째 공장이 나선다라는 거를 경제학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림 하나 그리시고 영역으로 비용함수 도출하는 것까지 한 페이지 반 맥스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고 넘어가실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최종재 Y에 대한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판매 가격이 2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독점은 아니고 경쟁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독점이건 경쟁이건 뭐 신경 쓸 거 없죠. 주어진 조건을 고려해서 이윤국대와 좌표를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재 생산량 이윤을 구하시오라는 문제 배점이 10점밖에 되질 않고요. 문제 흐름이라는 게 있죠. 여기 지금 20점 배점이 실제로는 두 페이지를 적기가 좀 힘들다라고 판단이 되었다면은 두 번째 10점 배점 역시 마찬가지로 걔만 또 갑작스럽게 많이 적는 문제가 나올 일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첫 번째 그 이윤국대와 좌표를 도출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식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계적으로 가시면 되죠. 맥스 파이를 극대화시키는 x를 얼마로 설정할지 찾아주시면 되는데 비용함수가 지금 현재 꺾여서 두 개가 나왔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최적 좌표가 이 사이에 영역이 꽂혀있지 않다면은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쪽을 기준으로 내가 최적 좌표를 찾아봤더니 x가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은 이 역시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비용함수가 불연속적으로 나왔을 때는 각각에 대해서 미분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얘 가지고 풀었을 때 이 사이가 정답이 된다면은 그건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얘 가지고 문제를 풀었는데 x가 만약에 뭐 2 이렇게 나오면은 1까지만 유효하고 나머지는 넘겨주는 불연속적인 좌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일단은 먼저 문제를 풀어줍니다. 2 루트 x 첫 번째 구간이죠. 2분의 1 x의 제곱 얘부터 먼저 풀어주시면 돼요. 변수가 x밖에 없고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도 바로 그 x로 변수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바로 미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dx분의 d파이를 0으로 만들어주는 좌표를 찾는 것이죠. 요거 미분하시면은 루트 x분의 1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x는 0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자, 이게 성립되기 위해선 x값이 1이어야죠. 1. 따라서 이걸 성립시키기 위해서 이제 x 스타는 1이구나. 구간에 걸려 있죠. 첫 번째 함수를 썼을 때 1까지도 유효한 영역이었기 때문에 자, 1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이 나왔어도 불연속적인 이제 함수가 불연속적인 건 아니죠. 매끄럽지 않고 꺾여 있는 비용 함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작업을 진행해 주신다면 얘는 2 루트 x 마이너스
이거 가시면 됩니다. x-2분의 1 때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미분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주는 거죠. d, x분의 d, 파이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루트 x분의 1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x스타는 여기에서도 1. 유효한 영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니 여기도 등식을 넣고 여기도 등식을 넣으면 어떡하냐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사실 아래쪽에서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위쪽에서는 등식이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이렇게 뭐 미세하게 등식 1을 뭐 빼고 넣고 때문에 감점할 일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 기업의 이윤국 대화는 x가 한 개 생산할 때 나타나는 것이고, 자 수식으로 충분히 전달했으면은 문장으로 마무리하셔야 되겠죠. 지금 내가 이제 답을 도출을 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얘만 굴린다, 얘는 굴리지 않는다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최종재 Y의 판매 가격은 2로 변함이 없습니다. 공장 2에서 부분 파업으로 X2는 2분의 1 단위를 초과하여 투입할 수 없고 이때 균형을 찾으시오라고 하는데요. 이미 위쪽에서 작업한 걸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얘하고 배점이 대등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래프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만 두 번째, 이 3문에선 그래프가 필요하게 돼요. 따라서 이미 도출한 수식을 사용할 건데 여기서는 그림을 추가하는 정도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점 자체가 또 상황 설명까지 해도 똑같잖아요. 똑같기 때문에 또 작업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처음에 그리셨던 거 있죠? 다시 한번 똑같은 그림을 그려주시되 여기서 수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MC2라는 것이 원래는 이제 그 한 개까지 생산이 가능했던 게 원래 그래프인데 이제는 파업에 의해서 2분의 1 이상은 생산이 어렵게 되었죠. 따라서 2분의 1까지는 돼요. 요 아래쪽에 있는 영역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2분의 1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냥 얘는 수평합하는 게 아니고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수평인 영역에서 이제 우리가 도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이 좀 가미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매끄럽고 수학으로 풀 수 있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은 또 매끄럽지 않은 느낌도 좀 존재하기 때문에 양자를 병행할 필요가 반드시 있게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수식적인 개념. 첫 번째 문제는 수식 플러스 설명. 세 번째 문제는 수식보다는 설명 쪽에 좀 가미를 좀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함수를 먼저 꺼내야 되겠죠. x가 지금 현재 앞쪽하고 달라졌어요. x가 이제 2분의 1까지만 된다고 했으니까 거기는 똑같아요. tc는 2분의 1의 x의 제곱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건데 이번에는 이제 2분의 1을 구간으로 x가 조금 이제 갈리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관적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x-2분의 1 했던 거는 산출약 한 개를 여기 이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내가 취하겠다라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2분의 1까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2분의 1까지밖에 안 되니 여기에 이 면적을 이제 여기서 이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8분의 3인가요? 맞아요? 자, 이렇게 비용함수가 지금 갈리게 되었고요. 실제로 얘는 다시 재차 작업할 이유는 없습니다. 설문 2죠. 설문 2에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x스타가 1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 구간 자체가 x가 이제 2분의 1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1이라고 첫 번째 도출한 건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 번 더 작업을 하는 게 유도되었다라면 좀 재밌는 문제가 되었겠지만 뭐 그래봐야 똑같다는 거죠. 맥스 파이는 2 루트 x에 원래는 x-2분의 1인데 지금은 이제 8분의 3으로 숫자 맞아요? 예. 요즘에 단기 기억이 조금씩 이제 가물가물해가지고 눈에 박힌 숫자들이 자꾸 기억이 안 나. 자, 8분의 3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작업을 하면 돼요. 1개 조건은 dx분의 d파이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거니 루트 x분의 1 마이너스 1은 0, x스타는 1. 문제 없죠? 2분의 1을 벗어나는 구간이잖아요. 따라서 이제 여전히 산출량은 1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최종 산출량이 1이라도 수식으로 푼 걸로 답하는 건 아니죠. 제2 공장에서 2분의 1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여기서 생산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이 파업을 종결하기 위해서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는지는 사실 배점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뭐 쓸 말은 없어요. 간단하게 서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보통은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렵게 등장할 여지가 있는 문제였지만 뭐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뭐
둘 차이만큼이다라는 서술을 간단하게 깔아주시고 숫자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1문이 배점이 무려 50점이었어요. 50점이었는데 30점짜리 정도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장에서 어떤 배점을 만날지 모른다라는 것이 풀어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더더욱도 느껴지시는 바일 것이기 때문에 배점 따라가시면 돼요. 배점이 크면 더 자세히. 서술도 줄이지 말고 조금 더 자세히. 배점이 작으면은 조금 간결하게. 내용을 빼라는 게 아니에요. 같은 내용을 담더라도 간결하게 적시하시는 게 좋겠죠. 자, 1문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2문은 이 문제를 처음 보시면서는 실제로 이게 어떤 문제일까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어렵게 다가왔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숫자들을 나열시켜주고 변수를 조금만 주면은 어렵지 않게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낼 가능성이 좀 생기게 되는데, 문제는 변수가 좀 많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문자가 변수이고, 또 어떤 문자가 상수인지를 캐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문자가 변수이고 어떤 문자가 상수인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해내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변수는 첨자가 붙어있지 않은 것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율 파이, 그리고 이제 실업률 U. 이 두 가지가 실제로는 이제 변수가 되는 것이고요. 스타가 붙어 있는 것들은 목표치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숫자로 주진 않았지만은 상수로 바라보셔야 되고, 파이 익스펙테이션은 현재 상태를 가리키게 되잖아요. 자연 실업률도 그렇고 파이 익스펙테이션도 문제에서 안 줬으니까요. 얘네들은 상수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제대로 멋있게 풀기 위해서는 어떤 문자가 상수이고 또 어떤 문자가 변수인지를 처음에 확실히 구별해내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도통 이 문제가 의미하는 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일단은 주어진 부분의 수식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돼요. 접근하지 못해도 충분히 중요한 부분 점수를 따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장에서 만나셨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대충 한 30분, 40분 정도 사실 1문에서 시간을 덜 쓰는 게 맞고요. 이 문제에서 조금 더 쓰더라도 이제 짧은 기간 내에서 해결하고 답까지 작성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제가 고민했던 시간은 조금 더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사후적이다라는 느낌이 들겠지만 기출의 목표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제 나왔던 부분들이 유사하게 나오면 어떻게 변형이 된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제 필립스 곡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필립스 곡선이 되게 예쁘게 주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1 기울기를 가지고 일단 그림놀이 하는 문제거든요. U 파이 평면에서 필립스 곡선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 기울기로 그릴 준비만 미리 좀 해두시고, 두 번째는 사회우세 함수가 설정되어 있어요. 이 경제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여기서 추가적인 변수는 설정될 필요가 없다라는 정보에 불과하고요. 함정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으로 최적인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보다 낮다라고 했다라면은 여기 이제 수직으로 우리가 자연 실업률 LPC 곡선을 그리실 거 아니에요. U스타는 이제 왼쪽에 위치한다라는 정보를 준 겁니다. 통화정책에 대한 사전적 구성장치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준칙으로 풀라는 것이 아니고 재량정책으로 풀라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필립스 곡선을 제약 조건으로 인식하고 사회우생함수를 극대화하는 인플레이션율을 선택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공부할 때 그리고 그간 기출문제에서는 보통 손실함수가 주어져 있었죠. 그죠? 손실함수가 주어져 있어서 주어진 필립스 곡선에서 손실을 극소화하는 것이 바로 재량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손실함수가 안 나와 있는데요. 당황할 필요는 없죠. 사회우생함수 위에 보시면 둘 다 음수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 사회우생함수의 그 극대점을 찾는 것은 손실의 극소점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별반 다른 문제로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번, 이 경제에서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추구할 요인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 확장적 통화정책을 추구할 요인이 있냐. 사실은 이 문제 상황이 처음부터 접근이 어려우면은 사실은 굉장히 난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어릴 때 많이 공부를 하셨어요.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죠.
가로축과 세로축의 변수에 각각 제곱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x, y축을 기준으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뭐 k 상수 들어가면은 여기를 가운데 중심으로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등장한다라는 걸 다 배우셨고, 실제로 이 문제도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었으면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원이라는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근데 웃기는 게 x-4, y-5 이렇게 제곱을 설정한 걸 굉장히 오랜만에 보셨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점을 기준으로 원의 모양이다라는 걸 떠올리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예, 그 부분이 사실은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해요. 사이후생 함수를 보면서 그림으로 접근을 할 것이고 또 수식으로 풀어야 되겠는데, 이게 그 어떤 원을 기준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후생이 낮아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했죠. 거기까지만 파악하셨으면은 이제 수식적인 계산은 두 번째 문제에 거의 가미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는 고스란히 점수를 따낼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배운 내에서 등장하지 엄청 못 풀게 새로운 타입을 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데나 한번 찍어봅니다. 일단은 상수로 보셔야 되니까요. 여기 파이 스타하고 U 스타를 일단 점으로 일단 찍어놓고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죠. 여기서 멀어질수록 마이너스들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후생은 낮아진다라는 게 보이셔야 되는 것이고요. 필립스 곡선의 위치를 직접적으로 주지 않았죠. 확장적 통화 정책이 뭐예요? 확장적 통화 정책이 파이 익스펙테이션은 실제로 그 필립스 곡선이 인플레이션율과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일치한다라는 것은 그간 물가가 상승하는 비율이 앞으로도 반복될 거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물가 안정 목표제에서 3% 정도를 기준으로 잡잖아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1 범위 내에서. 자, 민간들은 정부가 그걸 유지해낼 수 있다라면은 지금 케이스죠. 파이 익스펙테이션을 대략 3 정도로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인플레이션율을 3으로 정부가 조절할 수 있다라면은 이 경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LPC 위에서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는 경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정부가 오랫동안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확장적 통화 정책을 펼치다라는 것은 민간이 알고 있는 정보는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던 정보이고, 정부가 실제로 이번 기회에 쏴주는 것은 예를 들면은 높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얘는 상수예요.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고, 얘는 정부가 조절할 수 있는 변수예요. 준칙이라면 똑같이 맞춰줘야 되겠지만은 사전적 구속장치가 없다. 재량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높게 설정해야 되겠다라고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파이스타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 정부의 목표가 되고, 뭐 상식적으로는 사실 뭐 양자가 일치하도록 오래 유지하는 것이 뭐 지속이 되었겠는데, 비용함수, 손실함수, 뭐 사이후생 함수를 보면은 또 순간적으로 재량 기준으로는 뭐 마냥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요. 확장적인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변수가 민간들이 알고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상수보다 높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확장적 통화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납득하시죠? 그래서 몇 가지 그림을 이제 연습장에 그려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파이스타하고 인플레이션율 익스펙테이션이 똑같으면은 SPC 곡선은 이런 기울기로 형성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준칙이라면은 그 점을 쏴줘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재량 정책이라면 이 원의 크기를 가장 작게 그리는 점을 찾게 될 것이고, 이게 지금 되게 예쁘잖아요. 이 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접하도록 선택하게 되면 그게 바로 재량 정책에서 베스트가 되는 것이죠. 손실함수로 제시가 되었을 때에도 이렇게 풀었어요. SPC 곡선에서 가장 접하는 점이 어디인지, 원점에 가깝게 만드는 게 어디인지 풀었고, 여기까지 판단하셨으면은 이 문제는 배운 선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SPC 곡선이 있으면은 여기를 쏴준다라는 것. 민간이 알고 있는 정보보다 실제로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쏴준다라는 것은 확장적 통화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위에 제가 사례로 들어드린 그래프 보이시죠? 그죠? 위쪽 그래프를 봐주시면은, 이게 항상 일치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관통하고 있었다라면, 여기를 쏴줄 거예요. 민간들의 익스펙테이션은 여기인데 인플레이션율이 위에 있다는 것은 확장적 통화 정책을 추구할 유인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아래쪽에 직선이 관통하고 있었다라면 민간이 알고 있는 정보는 여기인데 이번에는
이쪽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역시 알고 있는 정보보다 파이를 높여주는 확장적 통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좀 높아요. 높은 케이스. 예를 들어서 이런 점에서 실제로 경제의 균형이 설정된다는 건 파이 스타보다는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높은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통화 정책을 추구할 요인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예쁘게 주어졌고 또 손실함수가 타원이 아니고 원의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 점이 최적 좌표인지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필립스 곡선이 좀 위쪽에서 민간들의 익스펙테이션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오히려 조금 아래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간이 알고 있는 정보보다 조금 더 아래쪽을 선택할 여지도 있지만 요거는 이제 이 문제의 취지하고는 조금 벗어나죠.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이 케이스는 실제로 이렇게 그 원점에서 뻗는 궤적 자체가 상당히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너무 높게 설정된 유일한 그 예외적인 케이스가 되는데요. 이거는 파이를 조금 아래로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이 문제의 취지에선 벗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율이 막 15%야. 그러면 낮추고 싶은 것이 뭐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케이스에서는 확장적 통화 정책을 추구할 요인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점이 14점, 두 번째 게 16점이었어요. 실제로 문제를 판단을 하는 것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쓰셔도 괜찮아요. 쓰는 거에 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만 단독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 1번 문제가 시간이 남으니까의 얘기가 아니고요. 30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사실은 절반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답안이 교재처럼 굉장히 길게 적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한 페이지 반만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문제는 풀어내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목차가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목차 상관없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접근한 사람이 실제로 무조건 승자가 되는 문제죠.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문제는 수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무엇이 목표인지를 수식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제일 밑에 맥스 그 W 보이시죠? 맥스 W를 이제 보시면은 뭐 새롭게 수식 설정한 거 아닙니다. 맥스 사회 후생을 극대화시키는데 제약 조건이 필립스 곡선 끝. 이제 다 변수처럼 보이지만은 변수는 사실 파이밖에 없다고 봐야죠. 파이를 기준으로 나머지를 상수 취급하면서 얼마만큼의 좌표를 인플레이션율로 쏴줘야 되는지에 대한 수식적인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고. 일개 조건도 역시 뭐 계산하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일개 조건도 계산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어떤 관계식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만 유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채점 기준으로 잡는다면 두 번째 문제에서 균형을 물어봤거든요. 일반적으로 균형은 두 종류가 있죠. 단기 균형이 있고 장기 균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문제에서 계산하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문제는 상황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까지 그 반 페이지만 적으셔도 그림 하나만 그리셔도 실제로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는 문제죠. 그죠? 두 번째, 이 경제의 균형 인플레이션율과 균형 실업률을 구하고 통화정책의 효과를 설명하시오라고 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장기 균형을 구하시오 또는 단기 균형을 구하시오라고 했다라면 둘 중에 하나만 전개하시면 되지만 이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실 때 굉장히 애매하게 문장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항상 지금까지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둘 중에 하나겠건이라고 판단을 자의적으로 하시는 건 진짜 위험한 일이에요. 순간적으로 이게 그 A, B, C까지 갔다가요. 이 문제는 D-인 거야, D2-인 거야 라고 판단이 들면은 거기서 멈칫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도통 생각해봐도 둘 중에 하나가 아니다라는 보장이 문제에 깔려있지 않으면 목차가 나뉘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를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D2보다는 이 문제의 취지는 D1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D2가 이 문제에서 동떨어진 건 아니지만 나는 D1이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뭐 아닌 것 같으면 무조건 목차를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사례 문제는 기출을 풀면서 몇 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또 몇 번 언급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매하면은 뭐 표를 두 개 짜더라도 그 시간 많이 안 걸려요. 뭐 가로 열고 마킹 하시는 처리를 하더라도 시간 별로 안 걸려요. 고민하시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줄이시고 둘 다 적는 게 베스트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하시고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점수로 환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균형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균형이 뭐예요? 우리 뭐 저기 이게 동체적 비일관성 이야기 나오는 테마인 것 같은데 거기서 균형을 구하라고 했으면은 그냥 그 장기 균형만 딱 구하고 말아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단기 균형을 구하고 비일관적이면은 이동하는 과정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첫 번째는 단기입니다.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주어진 필립스 곡선을 기준으로 어느 점을 쏴줘야 되는지 단기에 적을 수 있는 좌표를 찾는 거예요. 이 함수에서도 여기를 쏴줄 거기 때문에 여기 적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찾는 것입니다. 당연히 파이 익스펙테이션, 그 다음에 파이 스타, UN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모두 미지수란 말이에요. 그냥 상수라고 판단하시면 되잖아요. 따라서 어떤 그래프라도 단기적으로 세로축에 찍어야 할 파이를 찾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기 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이 문제를 푸는 거죠. 첫 번째 뭐 앞에 적어놨으니까 제가 생략을 했지만 이거 푸는 문제 아닙니까? 여기 파이를 찾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그냥 이렇게 때려 박습니다. 마이너스 0.5 기준으로 앞에 거는 U 마이너스 U 스타, U 마이너스 U 스타 변수 상수죠. 변수 상수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0.5 곱하기 이번에는 파이 마이너스 파이 스타입니까? 파이 스타. 이것도 변수고 상수죠. 그죠? 그리고 제약 조건은 필립스 곡선일 뿐입니다. 필립스 곡선은 제약 조건은 U는 U바 마이너스 파이 익스펙테이션이겠지? 그지? 익스펙테이션. 자, 이렇게 그 주어진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건데요. 1문에서 충분히 듬뿍 서술한 내용을 수식화한 것 뿐입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균형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이죠. 근데 봐요.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수식이 주어져 있으면은 그 문제를 푸는 방법 자체는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상수, 미분해도 되죠? 상수, 상관없습니다. 파이, 바로 미분하면 되죠. U는 변수인데 뒤에 파이를 내가 이제 숨겨둔 형태이지 않습니까? 꺼내와야죠. 꺼내온 다음에 미분을 하셔야죠. 따라서 얘를 꺼내는 작업이 사실은 이렇게 대입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문제는 얘를 뭘 대입해서 풀고 얘는 뭐 이런 식으로 풀고가 아니에요. 목적식이 있으면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주어져 있을 때 변수인데 뒤에 이 변수,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인 파이를 숨겨두지 않았으면 미분하면 돼요. 판미분하면 돼요. 하지만 숨겨두고 있다라면 모조리 밖으로 꺼낸 다음에 미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마이너스 0.5에 집어넣습니다.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파이, 마이너스 파이 익스펙테이션, 마이너스 U 스타. 제곱이지,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0.5에 파이 마이너스 파이 스타. 자, 한번 또 점검을 해보시죠. 상수, 상수, 상수입니다. 그리고 얘도 상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만 남겨져 있는 채로 이제는 문제 풀 준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1개 조건은 뭐 편미분은 아니지 전미분을 해서 0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합성 미분이라는 작업이 사실은 아니지 그 속미분 겉미분이라는 작업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빨라지게 되죠. 그죠? 이거를 통째로 미분합니다. 앞으로 빼주면서 마이너스 U바 마이너스 파이 익스펙테이션 마이너스 U 스타 이거 집어넣고 1 빼준 거 적은 다음에 요 안에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게 속미분이라고 하죠.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이 곱해져야 되니까요. 여긴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체크해 주시고 오른쪽은 통째로 하면 됩니다. 0.5가 사라지고 파이 마이너스 파이 익스펙트 스타인데 한 번도 안 했고 미분해봐야 곱하기 1이니까 이대로 놔두면 돼요.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좌표를 찾는 거죠. 또 보세요. 변수, 상수. 자, 변수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그게 바로 정부가 쏴줘야 되는 파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실제로 어떤 문제를 만나시건 여러분들의 과제는 항상 비슷합니다. 이제 특히 이런 문제는 이 문제는 사실 좀 별로였어요. 왜냐면 굉장히 새로운 문제인데 정말 그 고전 원서 그대로 냈어요. 원서 그대로 내버리면서 실제로 변수하고 상수까지 헷갈릴 수 있는 변별력을 주면서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도 사실은 까다롭게 줍니다. 근데 사실 이 작업은 해야 돼. 이 작업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는 몰라도 이거 답은 맞춰야 돼요. 왜? 계속 연습을 해왔잖아. 미시경장 내내 연습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를 파이로 정리한 것이 바로 단기 균형이 되는 것입니다. 복잡해 보이죠? 여기서 여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저게 정답인 거예요. 여기서 정부가 여기를 쏠 건데 그게 얼마입니까? 하면은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위치는 바뀌죠.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달라지면은 위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첫 번째 단기 균형을 구하는 작업이 되는 것이고 장기 균형이요. 장기 균형은 요거는 이제 그
평소에 연습한 거대로 가시면 돼요. 보세요. 이쯤부터 출발할까요? 여기서부터 실제로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설정되었는데 정부가 파이를 여기로 쏩니다. 동태적 비일관적이죠. 여기로 SPC 곡선 이동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이 점을 쏘면서 이제 좀 멀어지긴 하지만 그 점을 균형으로 찾습니다. 동태적 비일관적이죠. 여기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점을 쏴주면 또 이렇게 PC 곡선이 또 올라가잖아요.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여기에 가야지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는 LPC 위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이 정답에 UN과 U를 일치시키는 좌표를 찾아주면 그만인 것입니다. 물론 UN이라고 적혀있지 않고 U바라고 적혀있지만 뭐 의미는 전달되시죠. 따라서 장기는 설명이 필요해요. 동태적으로 단기 균형이 뭐 비일관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여기로 경제 균형이 달성될 것이며 그 장기 균형은 LPC 위에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U바하고 U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1문에서 도출한 이 파이식 기준으로 다시 한번 둘을 이제 일치시켜 버리면은 간단하게 이건 실제로 이 좌표를 찾는 겁니다. 이 좌표가 얼마인지를 장기 균형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수치는 제가 다 전달을 해드렸고요. 해설지에 적혀 있기 때문에 요거 그냥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나중에 알고 풀고 또 연습하고 풀면 생각보다는 뭐 아주 까다롭진 않다라는 게 머릿속에 남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손실함수가 기출에 등장했던 거는 항상 이 패턴이었거든요. L은 예를 들어서 U 플러스 뭐 아무 개수 하나 집어넣고 파이의 제곱의 형태로 지금까지 계속 이 재량 준칙 이 케이스를 풀었단 말이에요. 이 케이스를 풀다가 갑자기 시험장에서 공부도 미리 안 했는데 이거를 풀려고 하면은 순간 당황할 수 있죠. 뭐 그런 정도의 당황함에 조금 더 이제 플러스 알파가 가미된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2018년도도 이제 이 당시에 합격하고 오신 분들을 보면은 뭐 좀 비슷한 얘기를 해요. 나는 아직도 그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근데 점수는 또 괜찮게 나왔어. 그러려면은 사실 이런 작업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점수가 좀 떨어졌어요. 평균 점수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점수가 좀 많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서 충분히 접근하기 위해 베스트를 이제 취한 뭐 그런 분들은 30점에서 한 15점이라도 충분히 따낼 수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시험장에서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게 이제 똑같이 나오면은 30점을 맞아야 되겠지만 조금 어렵게 나왔을 때에는 최대한의 점수를 긁는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넘어가 보시죠. 자, 산문은 뭐 길게 설명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쉬운 내용이었고요. 뭐 약간 뭐 유의점들만 좀 찍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그 국제금융시장에서 결정된 금리가 소규모 개방경제, 먼델 플레밍 모형을 이용하고 1번은 국제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 그러니까 개방경제국의 금리보다 낮아졌다라는 거잖아요. 이때 이제 무슨 정책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은 실질환율과 국민소득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냥 환율이 바뀔 거 아닙니까? 얘는 쉬운 문제니까 간단하게 목차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일단은 먼델 플레밍 모형을 꺼내야 됩니다. 먼델 플레밍 모형이 처음으로 소개가 되었을 때에는 BP가 수평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학자분들이 BP가 자본의 이동성에 따라서 가팔라질 수도 있다라는 케이스를 정돈하면서 먼델 플레밍 모형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넓게 보면은 얘도 먼델 플레밍 모형이고 얘도 먼델 플레밍 모형이고 얘도 먼델 플레밍 모형이에요. 근데 이 문제의 중심은 일단 뭐 경상수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국제금리가 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고 처음에 등장했을 때 BP의 모양을 쓰는 것이 어쩌면 제일 좋겠죠. 따라서 이것도 사실은 조금 난감할 수 있었어요. BP를 사실 완만하게 설정해도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점수를 잃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강의 중에는 BP가 수평인 경제는 없다고 하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완벽할지 몰라도 심리적으로 이제 BP가 수평인 경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국제금리 그 미국 금리가 만약에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금리가 올라가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용돈 다 달러로 바꾸는 작업 안 하잖아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BP를 수평으로 가정하는 게 이 문제의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자라는 것인데, 자, 모형의 설정을 합니다. 거시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이 틀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많죠. 모형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해석해서 적용하고, 세 번째는 이게 처음에 균형을 찾아놨어요. 균형을 찾아놨는데 이 사례의 해석, 무언가 사례가 터지면서 균형이 더 이상 균형이 아니도록 곡선이 움직일 여지가 생기게 돼요. IS가 움직일 수도 있고요. 정책에 의해서 LM이 움직일 수도 있고, 이 문제는 BP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뭐가 됐건 사례를 해석할 때는 파편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곡선 하나하나가 움직일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실 또 새로운 균형을 찾는 것이죠. 따라서 이 스텝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배점을 봐요. 10점. IS 도출, LM 도출까지는 오버스럽죠. 따라서 IS 곡선과 LM 곡선의 모형의 설정 단계에서는 수식 정리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식만 정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부분을 적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먼델플린 모형의 BP 곡선은 우상향할 수 있고 수직일 수도 있고 수평일 수도 있지만, 설문의 경우 RF의 하락이라는 측면을 풀 때 BP가 수평 케이스를 가정하게 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거 설명하는 것이 좋은 답안이에요. 쉬운 문제일수록. 자, 마샬러너 조건 미리 가정하는 게 좋죠? 그죠? 중간에 넣어도 상관없지만 갑자기 중간에 장황스럽게 되기 때문에 미리 가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출 수요 탄력성과 수입 수요 탄력성의 합이 1보다 크다라는 마샬러너 조건이 성립되고요. 그때 공급 탄력성은 무한대 잡아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사례를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목을 이렇게 달라는 건 아니에요.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 하락의 효과 이런 식으로 보자는 것이고요. 이제 제목은 달라질 수 있는데 위치해야 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 이제 RF의 하락이잖아요. RF의 하락이면은 위에 BP 곡선을 내가 꺼내놨어요. 어떻게 적어놨냐면 BP는 NX 이제 여기 P분의 EPF 그리고 Y, YF 플러스 KA R 마이너스 RF 정도로 꺼내놨을 것인데, 이게 떨어지면 기존의 Y와 R의 조합은 더 이상 국제수지를 0으로 만들어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떨어지면, 이게 불변일 때 이 친구가 얘가 떨어진 만큼 같은 폭으로 아래에 점이 찍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BP 곡선이 하방 이동하는데 그 폭이 바로 RF의 델타 폭이다라고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바로 균형 찾는 거죠. 이거는 충분히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인데 얘도 변별력이 있습니다. 얘도 얼마큼 내가 잘 적을 수 있는지 변별력이 위치하게 되죠. IS 곡선이 있고 LN 곡선이 있고 BP 곡선이 있는데 초기점이 균형이었죠. BP가 밑으로 떨어지고 나서 문제를 풀라는 것입니다. 0점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BP는 기준이지 경제를 바로 바꾸진 못하죠. 0점에서 예전에는 국제수지가 밸런스가 맞았지만 지금은 BP가 아래쪽에 위치하면서 이거만큼은 얘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본의 유입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본의 유입이면은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초과 공급이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달러가 들어온다는 것이잖아요. 외환의 초과 공급은 달러의 가격, 1%달러니까 1달러짜리 가격이잖아요. 환율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샬러너 조건이 중간에 개입되면서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것이죠. 원래 IS와 BP 곡선 모두 경상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이 맞고, 그때 이제 BP가 우상향했으면은 이동폭이 더 넓어야 되는데 얘는 수평이기 때문에 언급은 한 번 정도 하고 사실은 무시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IS만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IS 곡선이 혼자서 좌측으로 가다가 여기까지 이동하면 경제는 균형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유사 문제가 진짜 많아요. 기출문제, 유사 문제가 굉장히 많고 BP 움직여서 푸는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문제가 출제된 것은 아니에요. 실질환율과 국민소득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ISLM BP 모형은 물가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모형이기 때문에 명목환율이 떨어지면 실질환율도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환율이 하락한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국민소득은 감소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국민소득은 감소한다라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의 변화 이후 A국이 국민소득을 원래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한번 읽어보니 아무런 정책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알겠네요. 확장적 통화정책이나 확장적 재정정책 이런 걸 안 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결과 실질 환율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시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미 경험에 의해서 BP를 수평으로 놨으면 재정정책은 안 된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떠올라야 돼요. 그 문제 때문에 사실 BP를 수평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정책을 펼치면은 간단한 코멘트만 깔아도 될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만약에 IS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여기서 얘보다 있으니까 이 똑같은 메커니즘 때문에 되돌아올 거 아닙니까? BP가 수평일 때 재정정책은 무력합니다. 그거를 길게 적는 게 문제의 취지는 아닐 것 같아요. 설명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펼치는 게 베스트가 되겠죠? 해설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수준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했는데 쉽네요. LN 곡선을 여기를 관통하도록 보내놓으면 똑같이 또 설명하셔야 되겠죠. 순간적으로 국내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자본의 유출, 환율의 상승이 발생하면서 IS가 따라붙어서 원래 상태로 Y만큼은 유지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 과정에서 실제로 1번 문제는 환율이 떨어지면서 왼쪽으로 갔잖아요. 만든 수량은 좀 줄어요. 근데 교육 조건은 개선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문제에서는 원래 수준으로 유지하는 과정에서 만든 개수는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오쿤의 법칙을 고려하면 실업률이 실제로 이제 줄어들지 않게 돼요. 늘거나 줄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 실업은 틀어막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실질 환율의 상승이 교육 조건을 약간 악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환율의 하락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교육 조건의 개선도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환율의 상승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 교육 조건이 악화되는 것이다라는 것도 약간은 인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문하고 3문에서는 무조건 점수를 다 따내고 두 번째에서 긁어서 실제로 일행 기준으로 한 70점 정도가 보통 합격생분들 좀 괜찮은 점수, 60점대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때 시험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80점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시험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점수가 안정적인 점수인지 여부 판단하는 게 실제로 이제 뭐 시험 끝나고 나서 알지 그 당시는 모릅니다. 그러니 결국 어려워요. 내가 시험장에서 뭐 나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려우면 주변 사람들은 지금 거의 공황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베스트를 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판단이 듭니다.